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다. 하얀 벽과 하얀 바닥, 그리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소독약 냄새가 이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임을 새삼 일깨웠다.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들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의 무게는 제각기 달랐다. 어떤 이는 희망을 품고, 어떤 이는 체념을 안고, 또 어떤 이는 막막함만을 끌어안은 채 진료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미숙은 손바닥에 땀이 맺혀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혜의 손은 예전보다 더 얇아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가끔 힘없이 떨리는 손가락이 딸의 마음을 더욱 조였다. 진료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다. 낙상의 위험, 응급상황 대응의 한계, 24시간 돌봄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의학적 판단은 명확했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준호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질문을 쏟아냈다.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대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의 손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주변 요양시설들의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별점과 후기, 월 이용료와 추가 서비스 비용까지.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아니, 현실에 매달리고 있었다. 미숙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무늬 이불, 매일 아침 드시는 미숫가루, 창가에서 내다보는 골목길의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분간만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사랑은 붙잡자고 했고 현실은 놓으라고 했다. 두 힘 사이에서 가족은 흔들렸다. 의사가 건넨 요양시설 안내 책자는 무거웠다. 겉표지에는 밝은 미소를 지은 노인들의 사진이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복잡한 조건들과 세부 규정들이었다. 입소 자격, 이용료 체계, 서비스 범위,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들. 추가 비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야간 간병비, 개인 물품 관리비, 의료진 방문비, 응급상황 대응비. 작은 글씨로 쓰여진 조항들은 마치 미로 같았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조건이 나타났고 그 조건들은 또 다른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이 책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펼쳐보려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책자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작은 글씨들이 결정을 재촉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마주한 선택의 이야기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희망과 체념 사이에서, 함께함과 놓아줌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정답은 없었다. 다만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미숙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그녀만은 깨어났다. 알람 소리를 재빨리 끄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혜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니, 제대로 잠들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미숙이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정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아니면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미숙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커튼을 열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약상자를 꺼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혈압약, 치매 진행 억제제, 소화제, 수면 유도제. 7개의 작은 알약들이 손바닥 위에 놓였다. 미숙은 각각의 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외우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어머니의 몸 상태를 의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떤 날에는 혈압이 오르고 어떤 날에는 식욕이 떨어지는지,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까지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또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것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똑같은 루틴, 똑같은 걱정, 똑같은 피로감.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고 그녀의 에너지는 조금씩 소모되고 있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어머니도 딸도 모두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없이 서로를 배려하며 이 시간을 보냈다. 미숙은 어머니의 피부 상태를 확인했다. 욕창이 생기지 않았는지,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차지 않았는지,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세안을 도와드리면서 미숙은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그 시선을 받으며 동시에 무너져갔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책임의 무게가 동시에 어깨를 눌렀다. 아침 식사 준비는 또 다른 고민거리였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먹어야 하는 음식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했다. 염분은 줄여야 하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 했다. 무엇보다 씹기 쉽고 소화하기 쉬운 것이어야 했다. 미숙은 냉장고 앞에서 매일 아침 같은 고민을 했다.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 어머니가 좋아할까? 영양가는 충분할까? 식탁에 앉은 정혜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은 학교에 가야겠다고. 미숙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는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흐릿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뒤섞이고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미숙은 어머니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학교가 쉰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순간들이 미숙을 가장 힘들게 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할 때가 아니라 납득하는 척 고개를 끄덕일 때. 그 순간 미숙은 어머니가 정말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준호가 출근길에 들렀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다.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는지, 아침 약은 드셨는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지. 미숙은 간단히 답했다. 별일 없었다고. 하지만 준호는 누나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피로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웃음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다. 미숙은 즉시 반발했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준호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동생의 말을 곱씹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오전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보냈다. 정혜는 옛날 드라마를 좋아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익숙한 멜로디와 화면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미숙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TV를 봤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가득했다. 점심 준비, 오후 산책, 저녁 약, 밤에 깨우지 않고 기저귀 확인하기. 이것이 미숙의 일상이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루.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한두 시간뿐이었다. 그마저도 온전히 쉴 수는 없었다. 혹시 깨어나실까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어야 했다. 집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물리적인 공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과 걱정과 사랑의 무게는 날로 커져갔다. 미숙은 그 무게를 혼자서 감당하려 했지만 어느새 자신도 그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준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일까?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불안은 자꾸만 커져갔다. 첫 번째 요양시설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미숙이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였고 준호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들를 수 있는 위치였다. 무엇보다 월 이용료가 다른 곳에 비해 합리적이었다. 준호가 여러 곳을 비교해 본 결과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판단한 곳이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단정했다.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로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입구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펜지와 금자나가 심어져 있었다. 꽃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부족해 보였다. 미숙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이 어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로비는 생각보다 좁았다. 접수 데스크와 몇 개의 의자, 벽면에 걸린 공지사항들이 전부였다. 바닥은 리놀륨이었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공간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병원과 비슷한 냄새였지만 조금 더 강하고 답답한 느낌이었다.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코를 찡긋했다. 담당 직원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 중년 여성으로 몸가짐이 단정하고 말투가 정중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시설 소개 자료를 건네며 간단한 설명을 시작했다. 현재 입소자는 35명, 직원은 12명이라고 했다. 숫자만 들어도 직원 1명당 돌봐야 할 어르신이 3명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복도는 예상보다 좁았다. 휠체어 2대가 마주오면 비켜서야 할 정도였다. 벽면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가장자리가 들뜨기 시작한 곳들이 보였다. 식당을 먼저 보여주었다. 둥근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4명씩 앉을 수 있게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식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물잔에 물방울이 맺혀 있고 식탁보에는 국물이 튄 자국들이 보였다. 담당자는 하루 3끼 모두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주방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작았다. 35명의 식사를 준비하기에는 좁아 보였다. 조리사 1명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어깨가 무척 구부정해 보였다.
미숙은 이곳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짜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거실이라고 불리는 공용 공간은 식당 옆에 있었다. TV가 한 대 있었고 소파와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몇몇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계셨는데 표정들이 무료해 보였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프로그램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다. 요양보호사 김 씨를 소개받았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친근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녀는 오래 근무한 편이었다. 김 씨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손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있다고 했다. 모든 어르신들을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돌보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개인실도 구경할 수 있었다. 방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세면대가 전부였다. 창문은 있었지만 뷰는 별로였다. 옆 건물의 벽면이 바로 앞에 보였다. 햇빛이 잘 들지 않을 것 같았다. 바닥은 리놀륨이었고 벽지는 연한 베이지색이었다. 무난하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화장실은 각 방마다 딸려 있었다. 작지만 필요한 시설들은 갖춰져 있었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있었다. 하지만 문이 좁아서 휠체어로는 들어가기 어려워 보였다. 담당자는 필요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미숙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생각했다. 이런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까? 의무실도 둘러보았다.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담당자는 오후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상주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보니 119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했다. 미숙은 불안해졌다. 만약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프로그램실이라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공간이 좁고 시설이 부족해 보였다. 몇 개의 탁자와 의자, 벽면에 걸린 달력과 시계가 전부였다. 담당자는 주 2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명확하지 않았다. 대부분 노래 부르기나 간단한 게임 정도라고 했다. 시설을 다 둘러본 후 사무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입소 절차, 이용료,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기본 요금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했다. 하지만 추가 서비스들은 별도 비용이었다. 개인 세탁, 외출 동행, 특별 간식 등은 모두 추가 요금이 발생했다. 준호는 계산기를 꺼내서 총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기본료에 여러 추가 서비스를 더하면 결국 다른 곳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았다. 그래도 위치가 가깝다는 장점은 분명했다. 매일 얼굴을 보러 올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달려갈 수 있었다.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시설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공간이 좁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들이 걱정되었다.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회사와 집 중간에 있어서 편하다고. 비용도 감당할 만하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께는 현실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다. 가격표는 명확했다. 하지만 불안은 말이 없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 어머니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에 대한 걱정들은
어떤 계산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미숙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곳이 최선일까?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곳을 둘러봐야 할 것 같았다. 두 번째 요양시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했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공기가 맑았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주변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달랐다. 자동문이 열리며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다. 접수 데스크는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싱싱한 꽃이 꽂힌 화병이 놓여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복제화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서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났다. 사회복지사 윤선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전문가다운 세련된 인상이었다. 그녀의 설명은 체계적이고 자세했다. 시설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까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주었다. 미숙은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했다. 시설 투어는 넓은 공용 라운지에서 시작되었다.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서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왔다. 소파와 의자들이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어떤 분은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떤 분은 바둑을 두고 계셨다. 표정들이 밝아 보였다. 무엇보다 여유가 느껴졌다. 음악 치료실이라는 공간이 있었다.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윤서는 주 3회 음악 치료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의 옛 기억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동요를 연주하고 있었다. 정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다. 미숙은 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부터인가 보기 어려워진 환한 미소였다. 윤선도 그 모습을 보고 따뜻하게 웃었다. 음악의 힘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개인실은 훨씬 넓고 쾌적했다. 침대뿐만 아니라 작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개인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었다. 창문은 크고 전망도 좋았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벽지는 따뜻한 색조였고 커튼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무엇보다 각 방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인 물품 배치에 신경을 쓴다고 했다. 화장실도 넓고 시설이 훌륭했다. 안전바는 물론이고 비상벨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휠체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샤워 시설도 노인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었고 온수도 24시간 공급된다고 했다. 의무실은 마치 작은 병원 같았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한다고 했다. 주치의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담당한다고 했다.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체계적이었다. 각 방에는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고 의무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물리치료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각종 운동기구들과 재활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전문 물리치료사가 개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다. 낙상 예방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균형 감각 훈련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미숙은 어머니에게
이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당은 호텔 레스토랑 같았다. 테이블 간격이 여유롭고 조명도 은은했다. 영양사가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식단을 짠다고 했다. 당뇨, 고혈압, 소화기 질환 등 각각의 질병에 맞는 맞춤 식단이 제공되었다. 무엇보다 맛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의 식욕을 돋우기 위해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플레이팅한다고 했다. 정원도 인상적이었다.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었고 곳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계절별로 다른 꽃들이 피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야외 운동 기구도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다. 어르신들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원예 치료, 미술 치료, 독서 클럽, 요리 교실 등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맞는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전문 강사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참여도도 높다고 했다.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윤서는 각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개별 케어 플랜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입소 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한다고 했다. 가족과의 소통도 중시해서 원래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수시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준호는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용료가 첫 번째 시설의 거의 2배였다. 추가 서비스들도 모두 고급 사양이었지만 그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개인실과 다인실의 차이,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의 차이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윤선이 조용히 보조금과 대기 명단 얘기를 꺼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장기 요양 등급, 소득 수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대기자도 많지만 자리가 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미숙은 마음이 흔들렸다. 이곳이야말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환경이었다. 전문적인 케어, 다양한 프로그램, 쾌적한 시설. 무엇보다 어머니가 피아노 소리에 보인 반응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에서라면 어머니가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다. 비용 부담, 대기 기간, 집에서의 거리 등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다.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정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숙은 어머니의 행복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준호는 계산기를 다시 꺼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 각자의 우선순위가 달랐지만 모두 최선을 찾고 싶어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식탁은 가족회의의 장소로 바뀌었다. 설거지를 마친 미숙이 자리에 앉자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어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두 시설의 비교표가 나타났다. 비용, 위치, 시설, 서비스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숫자와 체크 표시들이 빼곡했다. 정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평소보다 볼륨을 조금 높여 놓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대화가 어머니께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숙은 가끔 어머니 쪽을 돌아보았다. 혹시 자신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차리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준호는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시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적고 거리도 가까워서 자주 방문할 수 있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미숙은 즉시 반박했다. 어머니를 숫자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단순히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그곳이 최선의 선택일 수는 없다고. 어머니의 삶의 질, 행복,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역력했다. 몇 주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준호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 미숙 누나의 건강 상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미숙은 동생이 어머니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 경제적 계산만 앞세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가족이 어머니를 위해 희생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준호는 누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고. 누나의 몸과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고 자신도 회사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졌다. 미숙은 동생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준호는 누나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바로 그때 정혜가 거실에서 일어나서 식탁으로 걸어왔다. 두 자녀는 즉시 말을 멈췄다.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보다 또렷해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숙과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정혜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자신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미숙은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다. 자신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가족 모두를 지키고 싶었다. 정혜는 두 자녀의 손을 잡았다. 자신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 하나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된다고.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되었다. 미숙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준호도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성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고 최선을 원하고 있었다. 준호가 다시 자료를 펼쳤다. 이번에는 비용 절약 방법들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신청, 장기 요양보험 활용, 가족 분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시설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초기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미숙도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했다. 무작정 이상만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대신 어머니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어머니가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자고. 정혜는 두 자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피아노 소리가 좋았다고, 정원이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다른 곳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족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 미숙과 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정혜는 다시 한번 말했다.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다만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미숙과 준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오늘 밤의 갈등이 결국에는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가 고르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밤이었다. 완벽한 답은 없었지만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두 번째 시설로 결정했다. 피아노 소리에 보인 어머니의 미소가 결정적이었다. 준호가 보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다행히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기자 명단에 올린 지 보름 만에 연락이 왔다. 개인실 하나가 비었다는 소식이었다. 윤성과의 상담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단순히 입소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했다. 의료진의 소견서, 약물 복용 현황, 일상생활 능력 평가, 인지 능력 테스트 등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았다. 미숙은 며칠 동안 병원과 관공서를 오가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였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기본 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동의서, 면책 조항, 추가 서비스 신청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 이용료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하지만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니 생각지 못한 비용들이 있었다. 개인 세탁비, 간식비, 외출 동행비, 특별 프로그램 참가비 등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모두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되었다. 준호는 계산기를 꺼내서 월별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았다. 추가 간병비 조항이 특히 복잡했다. 기본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야간에 자주 깨는 경우, 화장실 이용 횟수가 많은 경우, 특별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야간 케어 조항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야간으로 구분하고 이 시간대에 발생하는 특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한다고 했지만 개별적인 케어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이었다. 감염 격리 시 부담 조항은 더욱 까다로웠다. 독감이나 기타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실 사용료와 별도 간병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 경험 이후
더욱 엄격해진 조항이라고 윤선이 설명했다. 이해는 되지만 부담스러운 조건이었다. 응급 이송 동의서는 별도 문서였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세부 조건들이 복잡했다. 어떤 상황에서 이송을 결정할지, 병원 선택은 누가 할지, 이송비와 의료비는 누가 부담할지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윤서는 특히 강조했다. 이런 조항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하나가 실제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궁금한 것은 지금 다 물어보라고 했다. 서명 후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미숙이 질문했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윤서는 매뉴얼을 꺼내서 설명했다. 즉시 의료진이 확인하고 필요시 병원 이송을 결정한다고. 가족에게는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연락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에는 연락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숙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 시간은 너무 길다고. 특히 밤에 사고가 발생하면 아침까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혹시 즉시 연락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야간이라도 즉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가족의 특별 요청 사항으로 명문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숙은 즉시 동의했다.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준호도 추가 요청을 했다. 월별 상세 내역서를 받고 싶다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투명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윤서는 당연히 제공된다고 답했다. 매월 말에 상세 내역과 함께 다음 달 계획도 함께 안내한다고. 가족의 방문 시간과 횟수에 대한 규정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다른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라는 조건이 있었다. 식사 시간이나 프로그램 진행 시간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주치의 협력 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주치의와 협력이 가능한지, 정기 검진은 어떻게 받을지, 약물 조정이 필요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을 확인했다. 윤서는 기존 주치의와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약서 검토에만 2시간이 걸렸다.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 요청하는 과정이었다. 미숙과 준호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질문했고 윤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역할 분담도 명문화했다. 미숙은 주 방문자로서 어머니의 일상적인 케어와 소통을 담당하기로 했다. 준호는 의료진과의 협의, 비용 관리, 각종 서류 업무를 맡기로 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함께 상의해서 내리기로 합의했다. 입소 날짜도 정했다. 다음 주 월요일로. 그날까지 어머니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윤서는 입소 첫 주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케어하겠다고 약속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미숙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동시에 자신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책임은 줄어들지만 다른 종류의 걱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명을 마친 후 윤선이 말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확신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이 공존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이 모든 상황을 보장해 줄 수는 없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배려가 가장 중요할 것이었다. 준호는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고 각자의 역할도 명확해졌다. 물론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지만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정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것에 감사했다. 어떤 곳이든 적응해 보겠다는 마음이었다. 무엇보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